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가장으로서 할 일을 좀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9월 24일 김종대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내일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모레는 전북 지역의 순회 경선을 실시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쭉 지역마다 순회를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선거인단 선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 과정 중에 하나인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핵심 기능 기반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인데, 이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 전략적 선택을 하면 다른 지역, 예컨대 수도권 같은 데로도 그 파급 효과가 널리 퍼져서 민주당의 진로를, 경우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해 온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2002년 3월에 있었던 경선입니다. 민주당 경선입니다. 그 당시 부산 출신 노무현 후보가, 호남의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후보가 3명이 있었는데 이 후보를 따돌리고 1위를 했습니다. 호남의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던 후보는 호남 출신인 한화갑 후보와 정동영 후보, 그리고 충청 출신이지만 동교동계 김대중계의 본류의 지지를 받은 이인재 후보, 이렇게 3명이 했습니다. 특히 이 이인재 후보가 동교동계의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등할 거라고, 그것도 호남이니까. 그랬는데 예상을 깨고 노가 1등하고 노무현 후보가,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경선 역사나 대통령 선거에서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 후에 이 노무현 후보가 됨으로써 한국 정치의 토양이 바뀌고, 그리고 삼김으로 상징되는 보수 정치 타파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성과 이 뿌리를 지닌 지역에서 치러지는 민주당의 이번 경선이라서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추미애 후보든 기타 등등의 후보든 사활을 걸고 지지율 득표하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호남에서 승리하면 뭐 볼 거 없이 결선 투표로 곧장 본선으로 가서 국민의 후보와 맞짱 뜬다, 이렇게 돼 있고,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밀렸는데 호남에서 승리해서 역전 할 발판을 마련할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해서 울먹이면서 광주에서 의원직을 던진다는 선언도 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이제 3위는 부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내친길이면 이낙연 후보를 따라가자, 뭐 지더라도 근처까지 따라가자, 맹추격을 나누고 연일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대결이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는 호남 출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쉽게 말하면 외지인입니다. 경북 출신인데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읍소를 하면서 추격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는지,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두 사람에 대해서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진영의 아웃사이더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하고 후계자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2002년 노무현 당시, 2002년 당시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뭐 이낙연 후보가 이인재 후보 비슷하게, 왜냐면 동교동계 지원을 받고, 노무현 후보는 그때 아웃사이더인데 이재명도 아웃사이더고 호남 출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인재 후보는 동교동계 지원을 받고 있고 호남의 조직 기반을 그 덕택에 둘러댔는데, 이낙연 후보는 아예 호남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그런 걸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외지인이었지만 이인재 후보는 충청 출신이었고 주류 지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웃사이더였던 노무현 후보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이면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친문 아바타로 불리는 이낙연 후보는 호남 출신이다. 호남 출신. 그리고 영남, 그리고 경기지사인 비문 이재명 후보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은 그 호남이 이런 상황에서도 전저 같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근데 그거와는 영 다를 것 같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자,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 거기에 참여할 수 되는 선거인단이 광주 지역에 약 12만 7천여 명 되고 전북이 아마 7만 6천 명 되다 합쳐서 약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까지 온라인 투표로 최종 확인된 투표율을 보면 광주 전남 지역 권리당원은 40%가 조금 넘고 전북에서는 35%가 조금 넘습니다. 50%가 안 됩니다. 이 20만 명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도 또 대의원도 있는데 권리당원은 이렇고 대의원들은 많아요. 대의원들은 광주 전남이 한 84%, 전북이 82%. 그런데 이 투표율, 특히 권리당원들 이런 투표율이요. 앞서 진행된 이 대의원들 투표율은 비슷한데 충청권 지역, 대전, 충남이라든지 아니면 충북, 세종시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강원권의 평균 투표율에 비해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1% 내지 2%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이 1, 2%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여기 지역보다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졌어요. 더군다나 이낙연 진영에서요, 투표율 저조가 자기가 그동안에 열세였던 거의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투표하도록 굉장히 독려를 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 부인을 포함해서 이낙연 캠프, 전 캠프가 아예 호남으로 이동을 하다시피, 옮겨놓다시피 해가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낮고, 거기다 이제 오늘 25일 광주 전남하고 전북이 이제 25일 6일까지 ARS 투표를 추가로 합니다. 온라인 투표 말고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0만 명 중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10만 명 안팎으로 좀 저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투표율 저조가 굉장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 나쁘게 말하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거, 그동안 이 전통이 이제 와야 될 조짐을 보이거나 실종될 조짐을 보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 후보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열기를 갖고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지지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왜 그런 외면을 하고 있을까? 경선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비전 경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저 텔레비 토론만 했다 하면, 대변인 성명만 발표했다면, 캠프에 있는 중책을 맡은 사람 라디오나 텔레비에 나왔다 하면 진흙탕 싸움이고 네거티브 공방만 한다. 그러니까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나.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뭐 90% 이상도 지지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유권자들이 지금 지지층들이 지금 아주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짜증이 나고 실증나고 괴롭고 네거티브 안 한다고 선언해놓고도 네거티브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질려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거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수 진영으로서는 공세라는 게 당연한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 야권을 향하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그렇다. 공격하라라 말하라가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에 이거 고발 사주 같은 건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진보 진영 내부 싸움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뭐냐? 보수 진영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 언론도 야당도 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그리고 수박 논쟁 이런 논쟁을 갖고 자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물은 들어왔는데 그 물을 내면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사공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내부 문제를 싸워. 그걸 민주당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라고 호재를 놓치고 있어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게다가 뭐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처럼 나중에 감옥 갈지도 모른다. 경선 불복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이 볼 때는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지금 돼버리고 잘 싸워도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권을 뺏길지 모르는데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삶이 힘들고 특히 지방 국민들은 서울 수도권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걸 내야 되니 서로 그냥 틈만 나면 물어뜯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짜증내는지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서 배운 게 도둑질이냐고 매일 네거티브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잔재주만 부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 14, 16일 날 차기 대선 주자 호감도 여부를 조사했어요. 아마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등 여야 4명에 대한 호감을 보면 호감보다 비호감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재명은 호감 34, 비호감 58, 이낙연은 호감 24, 비호감 66, 윤석열, 홍준표도 비호감이 월등히 높지만 여하튼 이 두 사람들 이렇게 비호감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특히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자료를 한번 볼만하지 않는가. 물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자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자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여론조사를 온갖 조사를 다 해보고 뭐 홍보를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우에는 수사가 지금 시작된 대개당동 의혹을 딛고서 정말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충남이라든가 강원 경북에 이어서 이낙연이 압승을 해서 재기 발전을 만들 것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갈 것인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언론이든 야당이든 이낙연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딛고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겁니다. 호남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본선에 가서 이기고 지는 건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등을 하더라도 4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를 갈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 가도 별 볼 일 없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그걸 보는 눈이 한 40%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압승을 하면 역전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표율이 저조하면 묘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낙연 후보가 압승을 해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문 아바타이자 안방에서 당연히 이겨야 할 곳인데 거기서 이긴 것이니까 그렇게 예상을 짓고 노무현 후보가 이겼던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 또 다른 지역 투표율이 호남처럼 낮지가 않고 높거나 한다면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겨도 그 절대 표수가 많지가 않다 이거죠. 투표율이 높은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큰 표차로 따라잡니다. 지금 한 11만 표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서 전망을 한다는 건 그건 뭐 어찌 보면 점성술의 영역입니다만은 여론조사마다 들쭉날쭉하니까요. 호남에 이어서 이어지는 10월 1일에 제주, 그 다음날에 있는 불경, 그 다음 날에 있는 인천 경선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지역 선거인단도 여기가 10만 명입니다. 다 투표할 리는 없지만은 여기도 상당한 의미 있는 투표 수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 10월 3일이면 2차 슈퍼대회입니다. 지난번에 1차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강원 지역 끝난 다음날. 이번에는 지난번에 60몇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한 49만 6천 명, 한 5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또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투표까지 합쳐서 10월 3일 날 공개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본선은 모르겠고 여야 간의 싸우는 누가 후보가 될런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근처까지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추미애 후보의 성격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추미애가 3등을 하면 얼마나 2등과 표차로 3등을 하느냐, 호남 지역에서. 아니면 얼마나 쫓아가서 2등과 격차를 좁히면서 2등하느냐. 왜냐하면 이 추미애 후보의 문제는 윤석열 문제하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래, 이 호남이 만약에 제 말씀대로 내일과 모레의 투표 결과, 경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고 이 아주 네거티브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이 확인되면 대통령 선거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호남 몰표를 전제로 해서 호남의 몰표 몇십 90% 이렇게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이낙연 후보가 되든지 최종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되든지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예측이 되는데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처럼 싸워서 저는 저 두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누가 되면 난 좀 원팀이 될까 그것도 거의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말로는 원팀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건 또 하긴 야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야권에게 굉장한 청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기조가 흔들린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무지되어 있던 호남에 파고들 여지가 생긴다 이거죠. 좀 더 과장을 하면 이번 민주당의 호남 경선을 놓고서 누가 저쪽에서 후보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자 이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예 호남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호남에서는 얼마나 득표력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모로 하여튼 내일과 모레는 민주당의 경선이지만 민주당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잘 지켜보시고서 월요일날 다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